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공감되었다면 공감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담장과 낡은 대문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단독주택 한 채가 있었습니다. 대문 옆 우편함은 녹이 슬어 빨간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박영수가 손수 가꾼 고추며 상추가 작은 텃밭을 이루고 있었죠. 68세의 박영수는 3년 전 건설회사를 퇴직한 뒤로 이 집에서 아내 이순자와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박영수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를 보니 이순자는 벌써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글지글 계란 프라이 굽는 소리와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작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박영수는 낡은 이불을 개어 장롱에 넣고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죠. 영수 씨, 밥 먹어요. 이순자가 식탁에 밥그릇을 놓으며 불렀습니다. 65세의 이순자는 여전히 단정한 머리에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예전처럼 환하게 웃지는 않았어요.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요즘 들어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트 가는 거예요? 박영수가 숟가락을 들며 물었습니다. 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근무해요. 이순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계산대 알바를 한 지 1년이 넘었죠. 박영수의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했고 병원비며 공과금을 내려면 이순자의 수입도 필요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자 박영수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오전에는 동네 노인정에 가는 게 일상이었어요. 골목길을 따라 10분쯤 걸으니 낡은 2층 건물이 보였습니다. 노인정 간판은 색이 발해 있었지만 안에서는 늘 할아버지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아, 박형? 왔네. 바둑판 앞에 앉아있던 김상철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영수는 빈자리에 앉아 바둑알을 집었어요. 흑백이 뒤섞인 바둑판 위에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돌을 놓았죠. 형님, 요즘 형수님은 잘 지내시죠? 옆자리에 앉은 이웃 최동수가 물었습니다.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감정이 일렁였어요. 그냥 뭐 그저 그렇지. 박영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순자의 행동이 신경 쓰였어요. 저녁마다 늦게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옷차림도 예전보다 신경 쓰는 것 같았죠. 어느 날부터인가 이순자는 댄스 동호회 간다며 일주일에 3번씩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댄스 동호회라니 60이 넘어서 무슨 춤을 배운다는 거야? 박영수는 바둑돌을 쥔 채 멍하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 40년 동안 이순자는 항상 집안일에만 매달려 살았어요. 아들, 딸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자기 시간 같은 건 없었죠. 그런 이순자가 갑자기 춤을 배운다고 하니 이상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나이 들어 취미 생활하는구나 싶어 내버려 뒀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박영수의 마음속에 심어져 있었어요. 저녁 8시 반 박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드라마가 시작되려는 찰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다녀왔어요. 이순자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살짝 땀이 배어 있었고 눈가에는 묘한 생기가 돌았어요. 박영수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또 춤추러 갔다 왔어요? 네, 오늘은 왈츠 배웠어요. 이순자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영수는 텔레비전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안의 생각뿐이었어요. 저녁마다 늦게 들어오는 게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박영수는 가슴속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 불씨는 의심이었고 질투였으며 두려움이었죠. 며칠이 지나도 박영수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이순자가 댄스 동호회에 간다고 나갈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아내를 의심하는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상한 예감은 점점 커져만 갔죠. 어느 목요일 오후 박영수는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김상철과 최동수 그리고 같은 동네에 사는 장판석까지 모여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바둑판 위로 흑백이 뒤섞이는 동안 장판석이 갑자기 박영수를 힐끔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 형님, 저기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장판석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박영수는 바둑알을 쥔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 그래? 그게 지난주에 제가 조카 결혼식 갔다가 말이죠. 장판석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종로 쪽에 카바레 하나 있잖아요. 거기 갔다가 봤는데 형수님이 계시더라고요. 박영수는 바둑알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뭐? 카바레? 네, 제 조카가 2차로 그쪽 갔는데 저도 따라갔죠. 그런데 형수님이 거기서 춤을 추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젊은 남자랑 말이에요. 장판석의 말에 옆에 있던 김상철과 최동수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어요. 젊은 남자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박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판석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러니까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도 크고 옷도 번듯하게 입고 있던데 형수님이랑 춤을 추더라고요.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다시 봤는데 분명 형수님 맞더라고요. 박영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지만 장판석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어요. 바둑판 위의 흑백은 이제 박영수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형님, 혹시 형수님이 그런 데 다니는 거 알고 계셨어요? 최동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댄스 동호회 간다고만 했지. 댄스 동호회가 카바레였나 보네요. 김상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영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댄스 동호회라고 믿었던 곳이 카바레였다니, 게다가 젊은 남자와 춤을 춘다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형님, 그냥 춤 배우러 가는 거 아닐까요? 요즘 노인들도 그런 데 많이 가잖아요. 최동수가 위로하듯 말했지만 박영수는 이미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40대 남자라고 했지? 젊은 놈이랑 춤을 춘다고? 박영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장판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오후 박영수는 노인정을 일찍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온통 이순자 생각뿐이었어요. 카바레, 젊은 남자, 춤. 그 세 단어가 박영수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니야, 설마 순자가 그럴 리 없어. 박영수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의심은 이미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저녁 8시가 넘어 이순자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이순자가 들어서는 순간 박영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순자의 얼굴에는 묘한 홍조가 비쳐 있었고 눈빛은 평소와 달리 생기가 넘쳤습니다. 다녀왔어요. 이순자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의 눈에는 그 모든 게 이상하게만 보였어요. 화장기가 남아있는 얼굴, 살짝 흐트러진 머리, 그리고 옷에서 풍기는 낯선 향수 냄새. 당신, 오늘 또 어디 갔다 왔어? 박영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이순자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에이, 그냥 춤 좀 배우러 간 거지. 춤 배우러 간 거? 박영수는 이순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순자는 눈을 피하며 방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왜 그래요, 영수 씨? 무슨 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박영수는 다시 소파에 앉았지만 마음속은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장판석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젊은 남자랑 춤을 추더라고요. 박영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카바레에서 젊은 놈이랑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순자? 밤이 깊어갔지만 박영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이순자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박영수의 머릿속은 온통 의심과 질투로 가득했어요.
이제 의심은 거의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박영수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만 했어요. 그래야 이 답답한 가슴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박영수는 일찍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이순자가 오늘도 동호회 간다며 집을 나서자 박영수는 10분쯤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낡은 점퍼를 걸치고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박영수는 멀찍이 서 이순자의 뒷모습을 쫓았습니다. 버스 두 정거장을 지나 종로 쪽으로 향하는 이순자를 따라가다 보니 번화가 골목 안쪽에 화려한 네온 사인이 보였어요. 라라 카바레라는 간판이 붉은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주저없이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말 카바레구나. 박영수는 입구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박영수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카바레 안은 박영수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형형색색의 조명이 천장에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무대 위에서는 70년대, 80년대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님은 먼 곳에의 멜로디가 웅장하게 퍼져나가고 홀 안가득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어두운 구석자리에 앉아 홀 안을 둘러봤어요. 60대, 70대로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중간중간 젊은 남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번듯한 옷차림에 능숙한 춤 실력으로 나이든 여성들과 춤을 추고 있었어요. 저게 뭐야, 돈 받고 춤춰주는 건가? 박영수는 황당한 마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무대 한쪽에서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순자였습니다. 박영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순자는 평소 집에서 입던 수수한 옷이 아니라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곱게 빗어 넘겼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키가 175cm쯤 되어 보였고 검은색 양복에 하얀 셔츠를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겼고 얼굴에는 세련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장판석이 말했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느린 왈츠곡이 흘러나오자 남자가 이순자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이순자는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무대 중앙으로 나가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박영수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순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4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남자의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도는 이순자의 모습은 마치 20살 처녀 같았어요. 저렇게 웃을 수가 있었구나. 박영수의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솟았습니다. 그건 분노였고 질투였으며 동시에 슬픔이었어요. 이순자는 남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남자는 이순자의 허리를 가볍게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춤춰온 것처럼 자연스럽고 능숙했어요. 음악이 절정에 이르자 남자가 이순자를 한 바퀴 돌렸습니다. 이순자의 치마가 공중에서 활짝 펴졌고 이순자는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박영수의 귓가에 못질처럼 박혔습니다. 저놈이 내 아내를 빼앗아 간 거야. 박영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온 신경이 무대 위 두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으니까요. 곡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남자가 이순자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는 신용을 하자 이순자는 얼굴을 붉히며 손을 걷어들였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홀 한쪽 테이블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박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무대 위 조명만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한테는 한 번도 저런 표정을 지어본 적이 없잖아.
박영수의 눈가에 뭔가 뜨거운 게 맺혔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릴 수는 없었어요. 분노가 슬픔을 집어삼켰으니까요. 테이블에 앉은 이순자와 남자는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이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웃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함이 흘렀고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박영수는 더 이상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황급히 카바레를 빠져나왔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가슴속은 더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저 제비 같은 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박영수는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먹은 여전히 굳게 쥐어져 있었고 온몸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카바레에서 목격한 장면 이후 박영수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이순자와 그 남자가 춤추는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환하게 웃던 이순자의 얼굴, 남자의 손을 잡던 그 순간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났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박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이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순자가 갑자기 안방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박영수는 무심코 이순자의 뒷모습을 따라갔습니다. 안방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니 이순자가 옷장 서랍을 열고 있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더니 그 안에서 지폐 몇 장을 빼냈습니다. 돈을 숨겨뒀어? 박영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순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그 돈을 핸드백에 넣었어요. 박영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이순자는 깜짝 놀라 핸드백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 영수 씨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요? 그 돈 어디에 쓰는 거야? 박영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이순자는 눈을 내리깔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필요한데 쓰려고요. 필요한데? 어디에? 나중에 말해줄게요. 이순자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박영수는 다가가 이순자의 팔을 붙잡았어요. 지금 당장 말해. 그 돈 어디다 쓰는 거냐고. 영수 씨 놓아요. 아파요. 이순자가 팔을 빼내려 했지만 박영수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카바레에서 만나는 그 남자한테 주는 거지? 그놈한테 돈까지 갖다 바치는 거야? 이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영수 씨 카바레에 왔었어요? 그래, 내가 직접 봤어. 당신이 그놈이랑 춤추는 거 다 봤다고. 박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순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건 오해예요. 오해? 뭐가 오해야? 40대 남자랑 춤추고 웃고 돈까지 갖다 주면서 뭐가 오해란 말이야. 박영수는 소리쳤습니다. 이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핸드백을 움켜쥐었어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기다리라고?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당신 혼자 맘대로 하고 다니면서. 박영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벽을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벽에 금이 갔어요. 이순자는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영수 씨, 당신 그 제비놈한테 다 갖다 바치는 거지? 우리 살림은 빠듯하다면서 돈은 어디서 났어? 박영수의 물음에 이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핸드백을 꼭 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직접 알아보겠어. 박영수는 돌아서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끌어올랐습니다. 저 제비놈한테 다 갖다 바치는 거구나. 내가 평생 벌어온 돈을 저런 놈한테. 그날 저녁 이순자는 또 외출했습니다. 박영수는 이순자가 나가자마자 재빨리 뒤를 따랐어요. 이번에는 카바레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30분쯤 가다가 이순자가 내렸어요. 박영수도 급히 뒤따라 내렸습니다. 이순자는 낡은 상가 건물 쪽으로 걸어갔어요. 박영수는 멀찍이서 따라가며 이순자의 행선지를 지켜봤습니다.
이순자가 2층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잠시 후 익숙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카바레에서 봤던 그 40대 남자였어요. 두 사람은 잠깐 이야기를 나누더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영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뒤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건물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가니 2층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돈은 언제 갚을 건데? 거친 남자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영수는 복도 구석에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좀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번 달 안에 꼭 갚겠습니다. 그건 그 40대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박영수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덩치 큰 남자 둘이 책상 앞에 서 있었고 그 앞에 이순자와 40대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번 달 안에? 벌써 석 달째 같은 소리야. 2천만 원이라고. 2천만 원. 사채업자로 보이는 남자가 책상을 쾅쾅 쳤습니다. 이순자는 몸을 떨고 있었어요. 정말 갚을게요.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40대 남자가 애원했습니다. 사채업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시간? 더 이상 시간은 없어. 빚 못 갚으면 집까지 가져가야지. 알아? 집. 박영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2천만 원? 빚? 집?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어요. 이순자가 그 남자의 빚 때문에 돈을 모으고 있었다는 건가? 선생님, 죄송해요. 쟤 때문에. 40대 남자가 이순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열었어요. 이게 지금 있는 전부예요. 300만 원이에요. 사채업자가 돈을 낚아채듯 받았습니다. 고작 300. 나머지는 다음 주까지 더 모아올게요. 박영수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박영수는 복도 구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어 아무 생각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2천만 원? 빚이 2천만 원이라고? 박영수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도 그 정도는 안 되는데 도대체 이순자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떠안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음 주까지 못 가져오면 그때는 정말 집 뺏을 거야. 알겠어? 사채업자의 목소리가 더 거칠어졌습니다. 이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는 이자도 안 돼. 원금은 그대로야. 알아들었지? 사채업자가 돈뭉치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박영수는 이를 악물었어요. 저 돈이 이순자가 마트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번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자에도 안 된다니.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40대 남자가 또다시 이순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아, 준호야.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준호라는 이름을 부르는 이순자의 목소리에는 애틋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준호? 이름까지 부르다니 대체 둘이 무슨 사이길래? 사채업자와 부하들이 나가자 이순자와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제 일인데 선생님까지. 준호가 이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영수는 그 장면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준호야, 괜찮아. 내가 널 도와줄게. 꼭. 선생님, 고맙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준호는 이순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기댄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박영수는 더 이상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복도를 빠져나와 계단을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내가 모르는 빚이 있다고? 도대체 왜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박영수는 골목을 걸으며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돈을 어디서 구한다는 건지, 아니, 왜 이순자가 그 빚을 떠안아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영수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은 떨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순자가 들어왔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 어디 갔다 온 거요? 이순자는 깜짝 놀라 가방을 가슴에 껴안았습니다. 영수 씨 언제 들어왔어요? 아까부터 기다렸어. 어디 갔다 왔냐고. 박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순자는 눈을 피하며 방으로 가려 했어요. 그냥 잠깐 볼일 좀 보고. 볼일? 준호 그 자식 만나러 간 거지. 박영수가 소리쳤습니다. 이순자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영수 씨 무슨 소리예요? 다 봤어. 당신이 그 남자 빚 갚아주는 것도 사채업자한테 돈 주는 것도. 이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거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따라가지 않았으면 끝까지 숨길 생각이었어? 2천만 원이라고. 2천만 원. 그게 무슨 돈이야? 박영수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액자가 흔들렸어요. 영수 씨, 진정해요. 이건 내가 해결할 일이에요. 당신이 해결할 일? 40년을 같이 산 남편한테는 말도 안 하고 저런 제비자식 빚을 떠안는 게 당신이 할 일이야? 이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수 씨는 몰라요. 이 일이 얼마나. 뭘 몰라. 당신이 저 자식한테 목숨 걸고 있다는 거? 그건 나도 알아. 박영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냐. 카바레에서 춤추고 손 붙잡고 돈까지 갖다 바치면서. 이순자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집까지 빼앗긴다며? 이 집이 우리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야. 그런데 당신 혼자 마음대로 저 자식 빚 보증이라도 선 거야? 영수 씨, 대답해. 도대체 당신이랑 저 남자가 무슨 사이길래? 박영수가 소리치자 이순자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끼는 모습이 박영수의 가슴을 찔렀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아내가 정말 저놈에게 목숨을 맡긴 거란 말이냐? 박영수는 주먹을 쥔 채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이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집안은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박영수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40년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집안은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박영수와 이순자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말을 섞지 않았어요. 밥상도 따로 차려 먹고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박영수는 낮에는 노인정에 가 있다가 늦게 들어왔고 이순자는 마트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방문을 닫아 걸고 나오지 않았어요. 어느 오후 박영수는 집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마트에 출근했고 집안은 고요했어요. 박영수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다가 문득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뭔가 단서라도 있을 거야. 준호 그 자식이 대체 누군지. 박영수는 이순자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을 하나씩 들춰보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먼지가 쌓인 나무 상자였는데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상자를 꺼내 거실로 가져왔어요. 소파에 앉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이순자가 젊었을 때 사진들이었어요. 교단에 서서 학생들과 찍은 사진, 운동회에서 아이들과 웃고 있는 사진. 박영수는 그제야 생각이 났습니다. 맞아, 순자는 결혼하기 전에 시골 중학교 교사였지. 이순자는 24살 때부터 28살까지 경기도 어느 시골 마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어요. 결혼하면서 교직을 그만뒀고 그 뒤로는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평생을 보냈죠. 박영수는 사진들을 넘기다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발에 있었고 손때가 묻어 있었어요. 박영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선생님,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편지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아이가 쓴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아버지가 술만 드시고 어머니는 집을 나가셨는데 선생님이 제 학비를 내주시고 밥도 사주셨어요. 저는 선생님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크면 꼭 은혜를 갚을게요. 제자 김준호 올림. 박영수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김준호 그 제비 같은 자식이 순자 제자였어? 박영수는 편지를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카바레에서 춤추던 모습, 사채업자에게 돈을 주던 장면, 그리고 이 편지. 모든 게 뒤섞여 어지러웠습니다. 박영수는 상자를 더 뒤졌어요. 그 안에서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발견했습니다. 1999년 신문이었어요. 기사 제목은 시골교사, 가난한 제자 후원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가니 이순자 이야기가 나왔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그만두려는 학생들을 위해 사비를 털어 학비를 대주고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싸주던 젊은 교사. 그중 한 명이 김준호였습니다. 이순자 교사는 이 아이들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다면 제 월급 조금 아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박영수는 신문을 내려놨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순자가 그렇게까지 했었구나. 박영수는 결혼 전 이순자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교사였다는 것만 알았을 뿐이에요. 결혼하고 나서는 집안일과 육아로 바빴던 이순자가 과거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죠. 박영수는 상자에서 사진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이순자가 10명쯤 되는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맨 왼쪽에 마른 체구의 남자아이가 서 있었는데 뒷면에는 준호 1999년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소년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카바레에서 봤던 그 남자였어요. 25년이 지나 어른이 된 모습이었지만 눈매는 그대로였습니다. 박영수는 사진을 손에 쥔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순자와 준호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스승과 제자였던 겁니다. 이순자는 어려웠던 제자를 지켜주려고 돈을 모았고 빚까지 떠안았던 거예요. 박영수는 자신이 이순자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제비자식, 목숨까지 걸고 집까지 빼앗기게 만들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그저 제자를 구하려 했던 거였어. 박영수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지만 그 안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어요. 선생님께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이순자는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제자를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를 의심만 했어.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 그냥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화만 냈어. 박영수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이순자가 왜 말하지 않았는지도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자존심 강한 박영수가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요. 남의 빚을 떠안는다고, 돈을 낭비한다고 화낼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래서 혼자 감당하려 했던 거구나. 박영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건 의심이었고 질투였으며 분노였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건 미안함과 후회였죠. 편지를 발견한 다음 날 저녁 박영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준호를 만나야 했어요. 진실을 똑바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순자가 또 외출한다고 하자 박영수는 먼저 집을 나섰어요. 카바레 앞에 도착한 박영수는 입구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형형색색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안에서는 음악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박영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호라는 지난번과 똑같았어요. 70년대, 80년대 음악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구석자리에 앉아 주변을 살폈어요. 잠시 후 이순자가 들어왔고 곧이어 준호도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무언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순자의 표정은 어두웠고 준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이봐, 자네. 박영수의 목소리에 이순자와 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영수 씨? 여기 왜? 자네가 김준호지? 박영수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네, 그렇습니다만. 자네, 내 아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박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이순자가 황급히 박영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영수 씨, 여기서 이러지 마요. 사람들이 다 봐요. 사람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어. 이 사람이 당신한테 뭘 한 건지 똑똑히 들어야겠어. 박영수는 팔을 뿌리치며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는 뒤로 물러서며 손을 들었어요. 아저씨, 진정하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 뭘 설명한다는 거야? 내 아내 돈 뜯어내고 빚까지 떠안게 만들고. 박영수가 소리치자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음악은 계속 흘러나왔지만 춤추던 사람들이 모두 멈춰섰어요. 이순자가 박영수 앞을 막아섰습니다. 영수 씨, 그만해요. 준호는 내 제자예요. 이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박영수는 이순자를 바라봤어요. 알아, 나도 다 알아. 편지 봤어. 사진도 봤고. 이순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편지를? 그래, 봤어. 1999년에 쓴 편지. 자네가 학비 대주고 밥 사준 얘기. 다 봤다고. 박영수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전 이미 망가졌을 겁니다. 망가졌을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답하는 거야? 선생님한테 빚을 떠넘기고. 박영수의 말에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일어나요, 준호야. 이순자가 준호를 일으키려 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업하다가 실패했어요. 그 빚은 다 제 잘못입니다. 선생님한테 말씀드리지 말았어야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영수는 준호를 내려다봤어요. 일어나. 일어나라고. 박영수가 준호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제 사정을 아시고는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거절했어야 하는데 제가 너무 비겁했어요. 비겁하긴. 당신도 이 사람도 다 바보들이야. 박영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순자가 박영수를 바라봤어요. 영수 씨, 순자,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끙끙 앓았어? 박영수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고개를 떨궜어요. 말하면 영수 씨가 반대할 거 알았어요. 남의 빚 떠안는다고 돈 낭비한다고 하실 것 뻔했잖아요. 그래, 맞아. 나는 그랬을 거야. 박영수는 인정했습니다. 근데 당신이 왜 그렇게 하려는지는 물어봤어야 했어. 나는 그냥 의심만 했어. 제비 자식이라고 당신을 빼앗아 간다고. 박영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선생님,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준호가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영수는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자네 잘못이 아니야. 힘들 때 의지할 곳이 선생님밖에 없었던 거겠지. 나도 힘들 때 아내한테 기댔으니까. 박영수는 이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이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수 씨, 미안해요. 말했어야 하는데. 아니야, 내가 미안해. 당신을 끝까지 믿지 못한 내가 바보였어. 박영수는 이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 없었는데 이제야 그 손이 얼마나 작고 따뜻한지 느꼈어요. 우리 함께 해결하자. 혼자 짊어지지 말고. 박영수의 말에 이순자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준호도 얼굴을 가리고 울었어요. 홀 안 사람들은 조용히 지켜보다가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내를 얼마나 의심했던가. 당신은 그저 제자를 구하려 했던 건데. 박영수는 이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네온사인이 깜빡이는 카바레 안에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아내를 껴안았어요. 카바레에서 진실을 마주한 다음 날 박영수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순자도 함께 일어나 아침을 차렸어요. 둘은 오랜만에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준호 만나러 가요. 같이 가줄래요? 이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지. 이제 혼자 짊어지지 마. 우리 둘이 함께 해결하자고. 오전 10시 박영수와 이순자는 준호가 일하는 작은 사무실로 갔습니다. 준호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을 보자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아저씨 오셨어요. 앉아요, 준호야.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박영수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순자도 옆에 앉았어요. 준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셋을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어. 자네 잘못 아니야. 이제 그 빚 얼마나 남았는지 정확히 알려줘. 우리가 함께 해결할 테니까. 박영수의 말에 준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저씨 그게 무슨. 원금이 2천만 원이라고 했지? 이자까지 치면 얼마야?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이자까지 합치면 2,500만 원쯤 됩니다. 박영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았어. 우리 집 담보로 대출받으면 1,500만 원은 될 거야. 나머지는 내 퇴직금 조금 남은 거랑 순자 적금 깨면 되겠어. 이순자가 놀라 박영수를 바라봤어요. 영수 씨, 집까지 담보 잡으면 우리는. 괜찮아. 우리 둘이 일하면 갚을 수 있어. 당신도 마트 다니고 나도 뭐라도 하면 되지. 박영수는 이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가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박영수는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울지 마. 자네도 다시 시작하면 돼. 젊은 사람이 포기하면 안 되지. 일주일 뒤 박영수와 이순자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통장도 정리하고 이순자의 적금도 해약했어요. 모은 돈을 들고 사채업자를 찾아갔습니다. 원금이랑 이자 여기 다 있습니다. 박영수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사채업자는 돈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이제 빚은 없는 거야. 차용증도 여기 있어. 사채업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영수는 서류를 받아 찢어버렸어요. 이순자와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영수는 이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했어. 당신을 끝까지 믿지 못한 내가 바보였어. 아니에요, 영수 씨. 저도 미안해요. 말했어야 했는데 혼자 해결하려고만 했어요. 이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영수는 걸음을 멈추고 이순자를 바라봤어요. 이제 우리 서로 숨기지 말자. 힘든 일 있으면 같이 나누고 기쁜 일 있으면 같이 웃고 그렇게 살자. 네, 영수 씨. 그렇게 해요. 이순자가 박영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50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도 이렇게 안아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박영수는 이순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한 달 뒤 박영수와 이순자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박영수는 어르신들께 바둑을 가르쳤고 이순자는 글을 모르는 분들께 한글을 가르쳤어요.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함께 복지관으로 출근했고 저녁에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수 씨, 오늘 김할머니가 본인 이름 처음 쓰셨대요.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그래, 나도 오늘 이 회장님이랑 바둑 한 판 뒀는데 그 양반이 이겼어. 실력이 늘었더라고.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하며 하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말없이 밥만 먹었는데 이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선생님, 아저씨, 인사드리러 왔어요. 준호야. 들어와. 박영수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준호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친구가 작은 식당 하는데 거기서 일 배우면서 돈 모으려고요. 몇 년 뒤에는 제 가게도 내보고 싶어요. 잘 생각했어, 준호야. 젊은 사람이 포기하면 안 되지. 이순자가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은혜 평생 못 잊을 거예요.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보답은 무슨? 자네가 잘 되는 게 나한테는 제일 큰 보답이야. 이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일어섰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그래, 힘들 때는 언제든 연락해. 박영수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저녁이 되자 박영수와 이순자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다가 문득 카바레가 있는 골목 앞을 지나게 됐어요. 라라 카바레의 네온 사인이 여전히 붉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 저기 우리 처음 진실을 마주한 곳이네요. 이순자가 카바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영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그때는 정말 미칠 것 같았는데. 저도요. 영수 씨가 오실 줄은 몰랐어요. 두 사람은 네온 사인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의심과 질투의 장소였지만 이제는 진실을 마주한 곳으로 기억됐어요. 여보, 우리 한 곡 출까요? 박영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순자는 눈을 크게 떴어요. 예, 춤을요? 응. 당신 춤추는 거 보고 싶어. 박영수는 이순자의 손을 잡고 카바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홀 안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느린 왈츠곡이 흘러나왔습니다. 박영수는 서툰 손놀림으로 이순자를 안았습니다. 이순자는 박영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 춤은 처음이죠? 응. 당신한테 배워야겠어. 박영수는 발을 밟으며 웃었습니다. 이순자도 따라 웃었어요. 서툴지만 따뜻한 춤이었습니다. 무대 위 조명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박영수는 이순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알았어.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카바레의 불빛은 이제 의심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비추는 빛이었어요. 박영수와 이순자는 그 빛 아래서 천천히 춤을 췄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였습니다.